자, 올 한 해 동안 내내 힘들었던 미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이 과연 4분기에는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외환 시장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세 개 분기 연속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하락했잖아요. 4분기는 시장이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4분기에는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금융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오늘 현재 4.1%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10년물과 장단기 금리 역전폭은 마이너스 0.47%포인트까지 확대됐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역전폭이 0.5 정도 이상 벌어졌을 경우에는 1년 이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가까운 장래 미국이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는 신호음이 지금 울리고 있는데요.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은 앞으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바로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주가 반등폭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기업 실적들을 체크하는 팩트셋이 지난 주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S&P 500 채용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2분기보다 마이너스 6.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분기 단위 실적 감소 폭으로 봤을 때는 2년 만에 최대 폭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지정학적 위험이라든지 경기 후퇴, 기업 실적과 관련된 악화 소식이 나오면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국면도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의 피크 아웃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채금리의 피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 수익률 차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0.5% 정도가 되면은 경기 후퇴가 찾아오고 그림에서처럼 경기 후퇴를 전후해서 실업률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본격적으로 늦춰주게 되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FRB의 터미널 레이트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최종 단계를 보면은 2년물 국대 수익률 기준으로는 4.5% 전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조금 더 현재보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고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11월 FOMC를 전후해서는 미국의 금리도 이제 떨어지고 물가 상승과 관련돼서 둔화되는 신호도 나오고 이와 관련된 주가 반등, 환율도 다시 킹달러가 멈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현상이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뿐만이 아닐 텐데 일단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대놓고 얘기하자면 일자리 2개당 일할 사람 1명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야 되고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게 결국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최대 이슈인 7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과연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것이 좀 완화된다는 것이 나타나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는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9월 고용자와 관련된 중앙값은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7월 달 52만 명, 8월 달 31만 명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또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조금 반등을 했지만 지난달과 같은 3.7% 정도로 8월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 증가율이 좀 완만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좀 건전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그 임금 상승 속도는 8월 달에 5.9%에서 9월은 5.1%로 다소 좀 꺾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교육이나 의료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전체 고용이 여전히 견실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을 이끄는 구인자 수들 같은 경우는 1,124만 명인데 실업자 수는 501만 명 정도가 601만 명 정도 되니까 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 속도는 앞으로도 조금 꺾이긴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11월 달과 관련된 금리 인상 폭이 0.75%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요즘에 그 아시아국의 주요 2개의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위안화라든지 그리고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정말 이례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엔화 약세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제2의 외환위기 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IMF의 그 국제 공조라든지 뭐 IMF 구제금융 같은 그 정책적 지원 속에서 뭐 국제적인 신용 위험은 늦출 수는 있어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기는 좀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세계는 10년에 한 번꼴로 신용 위기가 찾아오는 그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현재 신용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온 단계를 지나서 레버리지 단계 그리고 이제 다시 리스크 오프 단계로 진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무 긴축이라는 단계를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신용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 투자 은행들이 전 세계 자금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국제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신용 사이클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를 보고서 대출을 늘려야 할지 아니면 경기 후퇴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거나 인력과 관련된 구조 조정할 시점인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비이자 수익을 늘려야 할 때 단지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침체 국면에 빠져들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 레버리지 단계에서 리스크 오프 단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 시장과 관련된 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 그리고 단기 그 외채 비중이 높은 나라와 관련된 신용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개선될 것 같은 측면도 있고 계속 위기감이 상존할 것 같은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듣고 보니까 외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국 주식을 팔면 또 세금 혜택을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과연 외환 시장을 좀 이런 것들이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40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한국은행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무역 의존도가 GDP 대비 한 75% 정도가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데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을 보면 27%에 불과합니다. 뭐 홍콩이 129%, 대만이 91%인 점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 그 대채무죠 상환 기간이 1년 이내 해외 차입금 같은 경우는 무려 41.9%로 뛰어올랐는데요.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 신용 위험이 닥쳤을 때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해외 투자된 주식이나 채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국내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정책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터미널 레이터 그 연준의 금리가 정점을 찍지 않는 상태에서 킨달러 현상이 앞으로도 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를 매각하고 국내 증시로 회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원화 약세는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희망을 찾아보고자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가 좀 많이 하락하긴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제로 펀더멘털적인 측면 말고 투기 세력이 너무 과도하게 원화 가치를 하락시킨 측면은 없을까요?
네, 최근 8월 이후부터 좀 그 외환시장에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계 펀드, 특히 영국계 연기금들이 NDF 시장에서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영국계 펀드들 같은 경우, 특히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투자할 때 파생 상품과 관련된 담보를 런던 픽스 거래를 통해서 일정 기간에 어느 퍼센트에 상환할 거를 미리 약정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영국 채권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추가 담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영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고, 이걸 넘어서 약세 통화인 원화 자산이라든지 엔화 자산을 지금 최근에 좀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파운드와 달러의 그 페리티 1대1이 깨졌을 경우에는 다시 원화 약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 페리티 가격이 깨졌을 경우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매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손절매 매도 물량이 나올 때 항상 그 영국계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거래 그리고 초단기 고속 거래를 실시를 하는데, 이 때문에 국내 그 증시의 약세장에 상당한 그 변동폭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4분기에는 시장 반등이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금리라든지 아니면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 부분에서의 우려 요인들은 좀 계속 상존한 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좀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외환 시장 그리고 고용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